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배우 이태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가 1년 전에, 벌써 1년 전이네요. 읽어드렸던 여행할 땐 책의 작가 김남희 님이 쓰신 신작입니다. 호의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인데요. 우선 책에서 소개하는 김남희 님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여행가 34세 방을 빼고 적금을 깨 배낭을 꾸린 후 15년이 넘도록 유목민으로 살아왔다. 코로나로 여행이 멈춘 후 여행가로서의 삶도 잠시 멈추었다. 여행에 관해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살던 삶에 몇 가지 직업이 더해졌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방과 후 산책단 리더, 방과 후 글쓰기단 단장과 같은 닫힌 공간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지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소심하고 겁 많고 까탈스러운 여자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 외로움이 외로움에게, 삶의 속도, 행복의 방향, 라틴 아메리카 춤추듯 걷다. 이 별의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길 위에서 읽는 시, 여행할 땐 책 등이 있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저는 그 중에 일부 혼자의 삶 중에서 생전장에 다녀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전장에 다녀와. 벚꽃처럼 화사한 죽음을 보았다. 연분홍의 봄날, 시가현에 젖줄인 비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에서였다. 건축가인 고이치 오이와 선생님이 직접 지은 스트로베일 하우스였다. 그날은 고이치 선생님의 생전장, 살아서 치르는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고이치 선생님은 내 인생의 스승이자 버신 게이보 오이와 선생님의 친형이다. 악성 림프종 말기로 이미 수술과 방사선 치료, 6개월의 입원을 거친 후였다. 보름 전 그는 퇴원을 결정하고 시가현 집으로 돌아왔다. 형의 퇴원 후 동생 신이치 선생님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형의 머리카락을 잘라주거나 마사지를 해주고 가족 앨범도 들여다보며 함께 삶을 정리했다. 그러는 동안 죽는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에게도 죽음이 가깝게 느껴졌다. 그 시간을 그는 데스하이 상태였다고 표현했다. 당장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이에게도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만 이야기하잖아. 그건 거짓 위로에 불과해. 누구나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치른다면 세상이 한결 평화로울 거야. 다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간디의 말처럼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야 하는데 고이치를 봐.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있잖아. 정원에는 티베티의 기도 깃발 룽타가 봄바람에 부드럽게 나부끼고 있었다. 정원으로 이어진 테라스 모퉁이에 한국의 솥대가 놓여 있었다. 내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고이치 선생님이 솥대를 저기에 놓자고 하셨단다. 고이치 선생님은 해피 데스데이라고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고 우리를 맞았다. 신이치 선생님이 언젠가 방콕에서 사온 티셔츠라고 했다. 병색이 짙어 예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눈꼬리를 접으며 활짝 웃는 미소는 여전하셨다. 넓지 않은 거실에는 선생님의 형제의 자매와 조카들, 가까운 지인까지 20명 남짓한 사람이 모여 있었다. 생전장은 신이치 선생님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요우코소 슬로데스 하나미,
느린 죽음 꽃놀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곧 시니치 선생님의 락후고, 일본의 전통적인 1인 만담이 펼쳐졌다. 서툰 일본어 탓에 다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삶과 죽음에 관한 해악이 가득한 만담에 자주 웃음이 터졌다. 만담이 끝난 후 고이치 선생님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모두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물기 어린 두 눈 가득 웃음을 머금고 오늘은 죽기에 좋은 날입니다 라면서. 아메리카 인디언 운동을 주도했던 데니스 뱅크스의 말이었다. 제 어머니는 11년 전 오늘 같은 봄날에 친구와 가족을 불러 모아 이틀간 웃고 노래하며 꽃놀이를 즐긴 후 세상을 떠나셨죠. 완벽해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요. 그때 이후 저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며 죽음을 늘 마주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왔지요. 더 나아가 저도 어머니처럼 이 세상과 작별하고 싶었어요. 제 삶이 깃든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기력이 더 쇠하기 전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삶이라는 기적에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끝난 후 우리는 돌아가며 그와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사이사이 모두가 조금씩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면서 지난주까지 곧 돌아가실 것 같았던 아버지가 이리 건강해지셔서 어리둥절할 지경이라는 선생님의 아들의 말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조카 부부가, 딸과 사위가, 친구들이 돌아가며 고이치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샹송과 대중가요에 이어 그가 응원하는 야구팀의 응원가가 불릴 때는 온 집안 가득 풍선이 날아올랐다. 고이치 시니치 형제가 며칠간의 연습 끝에 답가로 부른 노래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살다에 나오는 곤돌라송이었다. 인생은 짧아요. 사랑을 하세요, 아가씨. 붉은 립스틱이 희미해지기 전에,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기 전에, 내일이라 불리는 날은 없어요. 인생은 짧아요. 사랑을 하세요, 아가씨. 검은 머리가 바래기 전에, 마음의 불꽃이 꺼지기 전에, 오늘이라 불리는 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다시 오지 않을 그날, 나는 다시는 들을 수 없을 노래를 듣고 있었다. 그 자리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스스로 마무리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맞으려는 고이치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선물이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생이 얼마나 짧고 애틋한지를 당신의 사위어가는 생명으로 전해주는 선물이었다. 삶과 죽음이, 고통과 위안이, 슬픔과 기쁨이 서로 몸을 섞은 채 머무는 자리였다. 창밖으로는 막 꽃이 피기 시작한 벚나무 가지가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웃으며 가끔씩 눈물을 몰래 훔치며 보낸 시간이 흐르고 작별을 나눌 때 선생님은 야윈 팔로 나를 꼭 안아주셨다. 나미가 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고이치 선생님의 생전장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 5년 전에 돌아가신 아빠가 자꾸 떠올랐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까지 아빠는 20년 넘게 해오던 구멍가게를 여전히 꾸려가고 있었다. 소화가 안 되고 기력이 없다는 아빠의 말을 우리는 그저 노화 현상으로만 여겼다. 해마다 가는 가을 가족 여행에서 아빠가 거의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본 후에야 우리는 아빠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 진단을 받기까지 아빠는 온갖 검사를 받으며 기력을 소진했고 폐암 말기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암세포는 온몸과 척추까지 번진 상태였다. 당장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하면서도 병원에서는 뇌 MRI 검사를 요구했다. 가망 없는 분이 버티면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며 1인실로 옮기든가 요양병원으로 가라고 노골적으로 강권하면서 MRI 검사라니. 우리는 그 의미 없는 MRI를 아빠가 그토록 싫어했는데도 받게 했다. 이 병원을 당장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고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기대고 싶었으니까. 아빠의 의식이 아직 명료했던 어느 날 아빠에게 물었다. 병원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고 싶냐고. 아빠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얼마 후 아빠는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하라며 말을 바꿨다. 우리는 두어 가지 이유로 아빠를 요양병원으로 모셨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쪽이 아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거나 고통을 줄이는 데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 너머에는 앞으로 몇 달 동안이나 병 구안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안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집에서 환자 돌보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다. 결국 아빠는 폐암 말기 확정 진단을 받은 후 3주 만에 돌아가셨다. 시립 요양병원으로 옮겨간 지 나흘 후였다.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암 진단을 받은 후 종합병원에서 바로 나와 집에서 아빠와 시간을 보냈다면, 아빠와 함께한 삶의 추억을 나누고 고마움과 미안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충분히 표현하고 아빠가 죽는 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당부하기도 하면서 당신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매듭짓고 떠났다면, 아빠의 삶을 계속 살아갈 만한 삶으로 만든 것도, 아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도 가족이었을 텐데, 아빠의 마지막 날들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쓰여야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랬다면 떠나는 아빠의 발걸음도 조금은 가벼웠을 테고 남겨진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덜 미안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집 밖을 떠도는 삶을 살아가는 탓인지 나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를 종종 생각한다. 죽음이 언제라도 나를 찾아올 수 있음을 알기에. 객사 혹은 고독사, 더 나아가 객지에서의 고독사가 내 운명일 수 있다는 누군가의 걱정스러운 농담이 진실이 될 수 있음도 알고 있다. 지금껏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품위 있는 죽음이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후회 없을 만큼 충만한 삶을 살아왔다. 죽는 순간에도 나를 잃지 않고 생을 마감하고 싶다. 내일은 알 수 없는 거라지만 나는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음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가족은 가까운 타인에 불과하다고 주문처럼 읊조리는 내가 말년에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되는 건 싫다. 시립병원 같은 곳에서 내가 누군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다 죽는 것은 끔찍하다. 존엄이 사라진 삶은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는 스위스에서의 자유죽음을 생각해왔다. 엄마와 동생들에게도 이미 여러 번에 걸쳐 당부해 놓았다. 어떤 연명치료도 하지 말 것을, 내 몸에 쓸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기증할 것을, 내가 80쯤 되어서도 국내에서 존엄사가 불법이라면 스위스에 가서 죽음을 맞겠다고도 선언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나의 고통을 덜겠다고 내 죽음을 누군가의 손에 맡기겠다는 생각에 불과한 건 아닐까. 내 품위만 생각하고 남겨질 이들의 아픔은 돌보지 않겠다는 생각은 아닌가. 내가 살아온 공동체와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철저히 분리될 수 없을 텐데. 아빠의 유언 같던 말, 너희가 편한 대로 해라에 담긴 남겨진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이기심이다. 아빠는 자신의 죽음으로 삶이 흔들릴 이들을 생각했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당신 삶의 정리보다 우선하기에 저렇게 말했을 것이다. 죽음이란 결국 내 삶의 마지막 여정일 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들과의 작별이기도 하다. 그러니 죽는 자의 역할에는 내 삶을 제대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 못지않게 남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를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죽음은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못한 죽음이기에 스위스에서의 존엄사를 포기한다면 나는 내 죽음의 풍경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내 죽음으로 인해 삶의 유한성에 새삼 마음을 다칠 이들을 떠올려 본다. 남동생들과 올케, 나처럼 혼자 사는 친구들, 가족을 이루었든 아니든 인간은 결국 고독한 존재임을 알고 있는 현명한 벗들. 이들에게 내 모든 실수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곁에 있었기에 내 삶은 혼자였어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떠날 수 있을까? 인생이 그 마지막 행운을 내게 베풀어준다면 좋을 텐데.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스마트폰 안의 동영상을 되돌려본다. 고이치 선생님이 부르는 곤돌라송을 듣기 위해.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워 불러주신 인생은 짧아요. 사랑을 하세요, 아가씨. 붉은 립스틱이 희미해지기 전에.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기 전에. 내일이라 불리는 날은 없어요. 인생은 짧아요. 사랑을 하세요, 아가씨. 검은 머리가 바래기 전에. 마음의 불꽃이 꺼지기 전에. 오늘이라 불리는 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를 새기기 위해. 노래는 내 심장에 작은 불꽃을 일으킨다. 상실의 고통이 두려워 망설이던 일을 용감히 시작하거나 내 안에 품고만 있던 어떤 말을 밖으로 꺼내게 된다면 그건 이 노래에 기댄 덕분일 것이다. 내 심장의 불꽃은 노래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더 커진다.